우리가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을 분석하거나 알코올 중독과 쇼핑 중독의 동기를 조사하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 언어에는 인간이 거의 모든 즐거운 활동에 중독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분명 이 생각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강박적 행동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박적 행동들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서로 얼마나 비슷할까? 비디오 게임, 도박, 쇼핑 중독은 뇌 기능의 차원에서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과 실제로 비슷할까? 아니면 단지 비유적인 언어에 불과할까? 생물학의 차원에서 이제 약물, 섹스, 음식, 도박, 비디오 게임, 그 밖의 강박 충동을 모두 아우르는 중독의 포괄적 정의는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내측 전뇌, 쾌감 회로의 활성화 및 변화가 이 모든 중독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뇌영상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보면 약물이나 오르가즘처럼 도박과 비디오 게임도 내측 전뇌 쾌감 회로를 끌어들이고 VTA 표적 영역들의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킨슨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를 복용한 환자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 그들의 강박적 도박 발병률은 특이할 정도로 높았지만 작용제 투약을 중단하자 도박 충동이 급격히 누그러졌다. 빌 리는 강박적 도박꾼이었던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양육권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동안 도박 중독은 점점 더 강해졌다. 도박에 대한 집착은 카지노에 한번 다녀온 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되살아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일찍 엄습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카지노에서 돌아오자마자 충동이 일었다. 머릿속은 온통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도박이 좋거나 재미있지도 않았다. 도박을 하는 기분은 오히려 나쁘지 않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누구나 카지노에서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강박적 도박에 동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것들은 도파민 쾌감 회로에 공통의 뿌리를 둔 장애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 전체 인구의 연령별 평균과 비교해보면 강박적 도박꾼들의 알코올 중독은 약 10배가 높고 담배 사용은 약 6배가 높다. 빌리의 이야기는 도박 중독의 다른 위험 요인들도 지적해준다. 그는 관찰자 또는 참여자로서 도박에 노출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어리고 가난한 시절이었다. 게다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주식시장, 카드룸, 카지노 등의 형태로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합법적인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도박 중독이 더욱 유행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도박은 도박 중독을 유행시키는 이상적인 조건이 되고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24시간 내내 할 수 있는 데다 말리는 사람이 옆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가
몇 번의 도박과 재발의 주기를 거치는 동안 전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강박적 도박꾼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과감성, 추진력, 집중력을 직장에서 발휘하면 매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박 중독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업계에서 성공적이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회적 위치는 자신이 자제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강화해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조차 도움을 구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든다. 헤로인 중독의 궤적을 살펴보면 빌리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도박 중독에도 내성, 금단, 갈망, 재발의 양상이 모두 존재한다. 중독으로 인해 결국 도박의 쾌감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벌거벗은 욕구만 남게 되었다는 리의 고백은 헤로인 중독자나 코카인 중독자라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이야기다. 그가 경험한 좋아하는 느낌에서 원하는 느낌으로 느린 이행은 약물 중독자가 겪는 현상과 정확히 똑같고 사용에 의해 재배선이 강화되는 과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게다가 약물이나 음식 중독자들처럼 리의 가장 파괴적인 도박 행동은 스트레스가 특별히 많은 상황에 의해 유발되었다. 심지어 그는 도박을 끊겠다고 맹세하고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에 가입한 뒤에도 몇 번이나 재발을 경험했는데 이는 약물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다. 실제로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1년 후에 도박을 완전히 끊는 경우가 8% 뿐이라는 사실이 스코틀랜드 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강박적 도박은 약물 중독보다 파괴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도박은 약물 중독보다 더 파괴적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대부분 큰 빚을 지게 되고 그중 많은 사람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결국 범죄에 발을 들인다. 도박 중독의 비참한 결과는 여러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도박 중독자의 자살 시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 회원 가운데 약 20%가 자살을 시도했고 미국 제한군인 관리국이 도박 중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한 생활치료 프로그램의 남성 집단의 경우 자살 시도율이 무려 40%나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도박을 좋아하는 걸까? 캠브리지 대학교 볼프람 슐츠와 그의 연구팀은 원숭이들이 컴퓨터 화면을 지켜보다 시각적 단서를 찾아내면 근처에 있는 튜브로 단 설탕 시럽 한 방울을 흘려 보낸다. 그리고 원숭이의 뇌에 삽입한 전극으로 VT의 개별 뉴런들의 활성을 기록했다. 화면에 나타난 불빛은 약 2초 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초록 불빛은 2초 후에 시럽 한 방울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가리켰다. 또 빨간 불빛은 2초 후에 아무런 보상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자들이 창조한 것은 일종의 원숭이 카지노였다. 파란 불빛의 개시와 종료 사이, 즉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그 시간에 VTA 표적 영역들의 쾌감 회로 활성이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이 시간은 노름하는 사람들이 슬롯 머신이나 룰렛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블랙잭에서 카드가 뒤집혀지기를 기다리는 시간과 유사하다. 이 결과에 대한 하나의 타당한 해석은 우리에겐 모험적인 사건에서 즐거운 흥분을 얻어내는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도박을 좋아하는데 초기의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보다 보상의 불확실성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진화론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위험을 감수하는 신경체계들은 중요한 사건에 직면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동물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단서를 더 찾게 하는 방식으로 적응성을 높인다고 한다. 고대에는 이 위험 감수가 식량을 수집하는 여자들보다 사냥을 하는 남자들에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도박 중독을 비롯한 충동 조절 장애들이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도박에 관한 또 다른 불합리한 생각은 간발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내기에 건 말이 2등으로 들어오거나 슬롯머신의 세 그림 중 2개가 일치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손실로 생각하기보다 아슬아슬하게 놓쳤다고 생각한다. 많은 실험들이 간발의 차이의 발생 빈도를 조작해 도박을 계속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슬롯머신을 오래 하게 만드는 간발의 차이의 최적의 빈도는 약 30%라고 한다. 비디오 슬롯머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효과를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간발의 차이가 무작위 비율보다 높게 나오도록 기계를 조작하기도 한다. 클랩스, 주사위 2개로 하는 노름이나 복권처럼 순전히 운에 달린 게임이라면 노름꾼이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든 안 하든 이길 확률은 똑같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노름꾼들은 기본적으로 무작위인 그 사건에 자신이 직접 개입할 때 더 많은 돈을 걸고 더 오래 도박을 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게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클랩스 참가자들은 낮은 숫자를 원할 때는 힘을 덜 주고 주사위를 굴리는 경향이 있다. 간발의 차이 효과와 직접 참여 효과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지만 도박 중독자들 사이에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 요점을 되풀이하자면 돈 따먹기는 인간의 도파민 쾌감 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약물 중독자와 음식 중독자에게서 쾌감 회로의 도파민 기능이 무뎌진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의 중독은 비중독자라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쾌감의 설정값에 도달하려는 반복적 시도의 결과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도 이와 비슷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독일의 함부르크 에펜도르프 대학 병원의 크리스탈 뷔엘과 그의 연구팀은 12명의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와 12명의 대조군 참가자를 선별해 금전적 보상이 있는 알아맞히기 게임에 참여시킨 뒤 그들의 뇌를 촬영했다. 각 참가자는 15유로로 게임을 시작했는데 실험이 끝나면 남은 액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2장의 카드를 엎어놓고 하는 간단한 비디오 게임이었다. 참가자들은 2 카드 중 1장은 빨간색이라는 정보와 함께 버튼을 눌러 카드를 선택하라고 지시받았다. 버튼을 누르면 2초가 흐른 뒤 선택한 카드가 뒤집혔다. 참가자는 빨간색 카드가 나오면
1유로를 따고 검은색 카드가 나오면 1유로를 잃었다. 물론 실험자들은 미리 승률과 순서를 조절해 놓았다. 즉, 총 237번의 선택이 끝나면 각 참가자의 잔액이 23유로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놓았다. 도박 중독자 집단과 대족은 모두에서 질 때보다 이길 때 측 중격 핵과 복 외측 전전두 피질이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의 이긴 시기들을 비교한 결과는 도박 중독자들의 도파민 쾌감 회로가 무뎌져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도박 중독자들이 이겼을 때 그들의 VTA 표적 영역들은 둘 다 월등히 약하게 활성화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감소는 도박 중독자들의 양쪽 뇌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좌뇌보다는 우뇌의 감속폭이 더 컸다. 이 결과는 특히 내측 전뇌에서 도파민 신호를 억제하는 변이 유전자가 도박 중독의 더 높은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앞서 논의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돈은 음식, 물, 섹스처럼 본래적 보상물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본래적 보상의 가능성을 대표하게 되었다. 따라서 돈에 의한 쾌감 회로의 활성화는 엄밀히 말해 임의적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완전히 임의적인 자극물도 인간의 쾌감 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비디오 게임은 본래적 보상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앨린 라이스와 그의 연구팀은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했다. 실험자들은 스탠퍼드 대학생 중 비디오 게임과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 경력이 적당하고 서로 비슷한 남녀 각각 11명을 선발했다. 게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운데에 수직선이 그어져 있고 오른쪽 구획에서 여러 개의 공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바로 이 공들을 클릭해서 제거해야 한다. 중앙선은 공이 부딪히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왼쪽에 있는 참가자의 영토가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중앙선은 근처에 공이 없으면 1초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참가자는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내려진 유일한 지시사항은 가능한 한 많은 공을 클릭하라는 것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곧 게임의 요점을 파악하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을 채택했다. 게임은 모든 참가자들의 여러 뇌 영역을 활성화시켰다. 시지각 처리, 시지각 공간주의력, 운동기능, 감각운동 통합과 관련된 영역들이었다. 과제의 성격상 의외의 결과는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측중격핵, 편도체, 안와 전두피질 같은 내측 전내 쾌감 회로의 핵심 영역들도 함께 활성화되었다. 남녀 모두 게임을 하는 동안 이 영역들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효과는 남자들에게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실험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과다. 비디오 게임은 본래적 보상과 무관한 완전히 인위적인 활동이지만 모든 참가자들의 쾌감 회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켰다. 결국 비디오 게임은 목표 달성 및 직접적 참여와 관련된 매우 일반적인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비디오 게임들이 매우 효과적인 보상 스케줄을 이용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분명 담배처럼 짧은 쾌감을 제공하지만 쾌감의 개시가 빠르고 자주 되풀이되는 스케줄일 것이다. 남자들의 활성도가 더 높은 것도 흥미롭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비디오 게임의 남자들을 더 즐겁게 만드는 어떤 일반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영토 확장을 위한 비디오 게임에 특별히 남성 중심적인 면이 있기 때문일까? 나 자신은 그 게임의 구체적인 측면들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테트리스처럼 형태인식과 반사운동을 결합한 게임으로 다시 실험을 한다면 성별의 차이는 즉시 사라질 것이다. 다른 형태의 뇌 촬영 기술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탱크를 운전하는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이 최고 득점을 기록할 때 배측 선조체와 측 중격핵의 도파민 신호도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디오 게임 중 도파민 쾌감 회로의 활성화를 입증하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하지만 참가자가 한 레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돈을 지불했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금전적 보상과 게임이 뒤섞인 것이다. 만일 비디오 게임들이 도파민 쾌감 회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이는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에 중독될 수 있다는 뜻일까? 충분히 그렇다. 이미 규격화된 설문조사와 미심쩍은 치료법을 묶어 판매하는 산업이 출연해 비디오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치료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기사들,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표한 기사들이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을 과장해온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비디오 게임 중독자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도파민 쾌감 회로라는 개념이 몇몇 흥미로운 방향들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다. 우선 쾌감 회로는 음식, 물, 섹스처럼 본래적 적응성이 있는 자극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활성화되거나 약물 또는 뇌에 이식한 정극에 의해 인위적으로 촉발되었다. 우리는 또한 중독의 발전이 쾌감 회로의 구조와 기능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쾌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좋아하는 느낌이 원하는 느낌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관찰 결과들은 모두 사실이지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이제 우리는 슐츠의 원숭이 실험을 통해 신속한 연합 학습이 쾌감 신호를 보상 예측 오류 신호로 변형시켜 미래의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금전적 이득이나 비디오 게임에서 승리 같은 임의적 보상물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과정 덕분일 것이다.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진화와 발생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만나게 된다. 임의적 보상에서 쾌감을 느끼는 능력은 언제 발생한 걸까? 이 보상물들은 정말 임의적인 걸까? 아니면 그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나 성질이 있는 걸까? 시럽방울이나 코카인 도치처럼 본래적인 쾌감 자극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원숭이는 비디오 게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쥐는 어떨까? 또는 걸음마 단계의 유아는 어떨까?